상태 메시지 이제 거기다가 이제 보라고 이제 하는 거죠. 학교 폭력 저촉 금지. 너 보라 이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건데, 그랬더니 이제 그 이 처벌 받았던 이 아이 괴롭혀가지고 학폭에서 이제 학폭 그 이제 위원회 열려가지고 아마 처벌을 받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징계받은 아이가 아이 쪽에서 이제 이거를 태클을 건 거예요. 기분 나쁘다 이거죠. 나 보란 듯이 이렇게 지금 카톡 메시지에다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 이제 뭐 이렇게 명예훼손이라고 걸었는데, 이제 재판부에서는 이제 그거는 구체적 사실에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명예훼손 이 어머니가 SNS 프로필에다가 이렇게 한 걸 가지고 이거를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줬죠.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지금 뭘 잘했다고 지금 이 학교폭력범 편을 들어주기가 좀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가 뭐 누구누구는 접촉 금지라고 한 거면 모를까 실명을 거론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학교폭력범은 접촉 금지. 학교폭력범은 어디서나 있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그 전체를 추상적으로 가리키는 거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뭐 거짓말을 하지 말자,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 약간 이런 추상적 구호 같은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거를 구체적으로 너에 대해서 너를 지칭한 게 아니다. 물론 그 두 사람 사이에서는 이 가해자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하는 말로 당연히 들리죠. 그리고 아마 맞을 거고요. 보란 듯이 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내부 사정이야 다 짐작이 되지만, 이제 사람들의 마음들이야 짐작이 되지만, 이제 형법적으로 처벌하기에는, 그리고 뭐 이 학교 폭력범 그 가해자 학생한테도 뭐 지금 뭐 좋은 곱지 않은 시선이 갈 마당인데, 이 가해자의 편을 들어가지고 이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이 카톡에다가 이렇게 한 걸 가지고 명예훼손이라고 형사처벌하기가 좀 그렇죠. 네. 아무튼 뭐 이거는 이제 형법 공부하면서 당연히 다 부딪혀봤을 판례고요. 이런 거는 이건 좀 최신 판례 축에 속하죠. 이거는 몇 년도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답은 1번이었다. 개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이것도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판례 또 그거 있죠. 아나운서 판례. 아나운서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성적으로 뭐 어떻게 하는 발언을 했었는데, 그 이제 아나운서 이제 집단에서 이렇게 이제 막 그 들고 일어났었죠. 근데 그냥 그게 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개개인을 지칭하는 거라고 볼 수 없다. 어느 특정 집단을 이렇게 지목을 해서 한 게 아니다. 그냥 약간 그런 느낌의 그런 판례가 있죠. 네, 내용이 정확히 지금 막 하는데, 네, 그런 느낌. 그래서 명예훼손에서 자주 나오는 적이고, 명예훼손은 2차 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 주제죠. 8번입니다. 옳지 않은 거. 자백의 심부성 유무를 판단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죠.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의심하게 된 사유들하고 사이에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때는 임의성 있는 걸로 인정되겠죠. 네. 일단 판례에 있는 내용이고요. 자유로운 증명, 엄격한 증명 구분이 있죠. 이거 자백의 임의성을 이렇게 하고, 검사에게 책임이 있을 거고요. 입증 책임은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약속이 이루어졌다든가, 인정되지 않으면 임의성이 인정되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검사의 강요나 위기에서 이루어졌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이익과 교환 조건으로 요런 이렇게 사회적으로 부당한 어떤 그 사회 통념상 이렇게 정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그런 조건들이 결부돼서 이렇게 자백하겠다고 이렇게 한 거면은 이거는 자백의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었죠. 근데 지금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으면, 않는다고 하더라도가 아니라 않는 경우에는 임의성이 있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된다. 지금 막 객관식 이거 지금 막 이렇게 이렇게 목적어하고 서술어 이렇게 중간중간에 바꾼 그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9번 주거 침입. 네, 2차에서 되게 좋아하는 주제죠. 작년에도 나왔고요. 작년 법무사 2차에 주거 침입 그거 나왔죠. 그 식당 주인이 만약에 알았더라면 그거를 했을지라도, 뭐 들어가는 과정에서 식당은 공개적으로 열려 있는 곳이고 대중이 출입하는 곳이고 밥 먹으러 당연히 들어가는 곳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 뭐 사실상의 어떤 그런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 사건이었죠. 주거 침입 판례가 되게 많은데 작년 법무사에는 그게 나왔어요. 뭐 올해도 주거 침입은 나올 수 있습니다. 작년에 주거 침입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제낀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매년 나올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주거 침입 그 대법원 전화 판례 아직 안 나온 거 몇 개 있어요. 되게 중요한 거. 2023년도 판례인가 22년도 판례인가 듭니다. 그 주거 침입에서 왜 이제 공유자 관계인 경우,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이게 친구를 데려왔을 때 이 제3자, 이게 이 주거 침입의 그러니까 주거의 주인이 여러 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만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경우에 이거 주거침입 성립하느냐. 이 주거인과 전혀 관계가 없는 제3자가 주거인 중에 일부 공동 주거인 중에 일부의 허락을 받아서 들어온 경우에 성립하느냐. 그거 아직 아마 숙제 안 됐을 거예요. 그것도 제가 예상하고 있는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립 안 한다가 결론이죠. 이 주거침입은 이게 재산죄는 아닌데, 재산죄가 일단 첫 번째죠. 2차 시험에서는. 근데 이제 재산죄는 아닌데, 이게 주거침입죄가 되게 판례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좋아하는 주제인 건지 어쩐 건지 주거침입은 되게 잘 나오고, 2차생이면은 이거 주거침입 판례 이렇게 잘잘잘잘 쓸 수 있을 정도로 연습 많이 해둬야 됩니다. 일단 객관식 풀어볼게요.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면서 뭐 있던 중, 저는 이거 처음 보는 판례였어요. 처음 보는 판례여가지고, 이런 것들은 법적 지식이 있더라도 판단하기가 힘들죠. 그 사실관계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판례를 모르면 이런 거는 정확하게 맞추기 어렵습니다. 저도 몰라서 넘어갔어요. 공중 화장실 용변칸에 놓고 해가지고 남편 오인, 이게 지겹게 보는 판례죠. 네, 주거침입에 해당하고요. 이 사람이 남편인 줄 알았으니까 열어준 거지, 남편 외간 남자인 줄 알았으면 문을 열어줬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당연히 주거침입 성립하고 당연히 처벌해야죠. 네, 이런 사건도 있었네요. 그냥 공중 화장실, 여기 어디 공중 화장실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 남편이 신고를 해가지고 그래서 붙잡혀가지고 처벌받은 사안입니다. 뭐 이거 뭐 형법 공부하시는 분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뭐 저기한 판례고요. 무단 침입한 범죄 사실 이미 유죄 판결 받았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했다? 별도의 주거침입 성립하죠. 맞고요. 4번 이렇게 된 거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 근데 이게 2차에서 이렇게 이런 핵심 키워드들 다 현출해 줘야죠. 관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남의 집에 뭐 이 집하고 상관이 없는 웬 도둑놈이 여기 집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떤 또 다른 누군가가 여기를 침입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 주거 침입이 성립할 거냐? 여기 지금 집주인이 아닌 도둑놈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상관없다 이거죠. 이 집주인이든 도둑놈이든 그거는 네 알 바 아니고 여기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했으면은 너는 주거 침입을 한 거다. 약간 그런 식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뭐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는지 어쩐지, 뭐 임차인인데 차임을 연체해가지고 뭐 집주인한테는 차임을 연체했지만 어쨌든 그건 주거 침입한 범죄자 네가 따질 문제는 아니다 이거죠. 그냥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야 하는 방법으로 들어갔냐 아니냐, 주거 침입죄는 그걸 판단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맞는 거고요. 맞고. 저는 그래가지고 1번을 답으로 체킹하고 넘어갔어요. 1번이 그래서 틀렸고요. 정답은 1번이 맞고, 판례는 찾아봤더니 1987년도 판례네요. 어디서 또 이런 또 옛날 판례를 끌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봤더니 지금 매수인하고 매도인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이면은 매도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 매수인이 이제 그 주택을 계약을 해지했으니까 그 주택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알았고 그렇게 해서 들어간 거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너는 지금 이제 그 주거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했잖아. 그 집 안 사기로 한 거잖아. 그러면 이제 네 집 아니니까 뭐 이걸 이렇게 주거에 대한 평온 상태를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소멸했다고 본 거예요. 판례는 주거 침입죄 보호법이 소멸되었다. 그렇게 해서 이 출입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간 게 이게 주거 침입죄가 될 수 없다. 뭐 네가 이제 매수인 네가 계약 해지했잖아. 그렇게 해서 너 지금 이렇게 뭐 해가지고 이렇게 소송까지 걸어가지고 지금 뭐 강제 집행 이렇게 하고 있는 마당에, 그래서 이제 주거에 대한 권리는 이제 더 이상 인정될 수 없다, 포기한 거 아니냐, 그렇게 봐서 이런 판례가 있었네요. 네, 87년도 판례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 2, 3, 4, 뭐 저처럼 그냥 2, 3, 4 판례를 알았으면 이런 건 뭐 주거 침입죄에서 뭐 지겹게 보는 판례들이니까 답 골라내는 데는 뭐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10번입니다. 전 10번 틀렸는데 이게 옳지 않은 거 찾는 건데 저는 1번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답이 3번이었는데 저는 1번을 왜 틀렸다고 생각했냐면, 법정 대리인은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죠. 맞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행사할 수 없는데, 그래가지고 1번 틀렸네 이렇게 찍었는데 이게 맞는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조문을 다시 찾아보니까 법정 대리인은 피해자의 그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죠. 이게 이 법정 대리인 나와 230 몇 조였더라? 그 조문의 1항이고, 이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없다라는 조문이 있긴 있는데 그거는 2항이었어요. 그 같은 조문의 2항에 보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피해자의 배우자, 그 다음 직계혈 쪽, 그 다음에 형제자매,
이 사람